안녕하십니까. 와글와글 세상 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9장 지역 경제 통합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전략물자관리원에 재직 중인 김희준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트와 WTO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근본 시간에는 지역 경제 통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은 제1절 지역경제 통합의 개요부를 시작으로 해서 2절 지역경제 통합 이론, 그리고 마지막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통합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통합이라고 함은 자유무역 지역의 관세 동맹 등 통상에 관한 관세나 무역 장벽, 그리고 서비스 무역에 관한 규제, 투자, 자본 노동의 이동 제한, 그리고 철폐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양 국가 간의 시장 경제를 통합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경제 통합의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지역 경제 통합의 동기 및 목적으로는 각 국가 간의 경제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다음 세계 무역의 발전, 그리고 각 국가 내에 있는 산업화의 규모 경제를 실현을 하고,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SCM의 문제인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탄력성 확보, 그리고 안정화, 그리고 지역 거점화 등이 주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이스라엘 FTA나 북미 자유무역 협정 등과 같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수직적 경제 통합 형태가 과거에는 주를 이루었다라면, 최근에는 선진국과 선진국, 그리고 개도국과 개도국 간의 수평적 경제 통합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역 경제 통합의 법리적 근거를 살펴본다면, WTO 최애국 대우의 원칙에는 위배되는 사실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호 간의 특혜 부여를 허용한 법 조항으로서 상품 무역 분야에서는 가트의 제24조,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는 가트의 제5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 라운드 협상 결과로 1979년 11월 28일에 체결된 권능 조항은 개도국의 무역 자유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목표로 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게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개도국만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각 지역 무역 협정의 체결은 WTO에 있어서의 예외 조항으로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통합의 추진 동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경제 통합의 추진 동기는 결국은 가트와 WTO가 지향하는 다자주의 체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자국의 위상과 입지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정치 경제적 동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먼저 시장 확대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각 국가별 시장이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 시장으로 발전 및 통합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게 되면 역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돼서 기술 혁신이나 생산 효율성이 제고가 되고, 그 결과 대량 생산, 그리고 규모의 경제 효과까지 불러오게 됨으로써 역내 자원 배분이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장점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방과 보호의 절충으로서 무역보험법의 경우에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유치 산업의 경우에는 세계적 차원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게 되고, 영내에서는 자유무역을 추진함으로써 개방 및 보호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무역의 통상 정책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통합의 세 번째 추진 동기로서는 다자주의 체제의 보완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WTO가 추구하는 범세계적 차원의 비차별적주의, 그리고 무역 자유화의 경우에는 사실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성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통합은 소수의 교역 대상국 간 결성되기 때문에 사회제도나 상관습, 법률, 문화 등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협상이 용이하고 경제 및 경제 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 신인도 및 협상력 강화를 위한 지역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겠는데 경제 통합이 완료되면 각 회원국들은 공동체화 및 집단화를 통해 대외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 사회, 문화적 관계의 강화를 위해서 지역 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협상의 목적에도 포함되지만 지역경제 통합은 이를 달성함으로써 경제적 목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역사적 유대관계를 강화 및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정태적 효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효과의 하나로서는 무역 창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관세 동맹 결성으로 인해서 회원국 사이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그동안 높은 관세 장벽 때문에 유통될 수 없었던 다양한 재화들이 유통이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내에서 새로운 무역이 창출이 되고 재화의 공급원은 보다 높은 생산비로 생산하는 공급자에서 보다 낮은 생산비로 생산하는 공급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무역 창출의 효과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창출 효과는 영내에서 회원국들이 비교 우위에 따라 생산에 특화될 수 있기도 하고 그 결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함으로써 영내국의 후생 수준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역 전환 효과입니다. 무역 전환 효과는 경제 통합의 형태 중 하나인 관세 동맹이 결성됨으로써 회원국 상호 간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철폐되게 되면 영내의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 가격이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 가격에 비해 저렴해지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관세 동맹 결성 전에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재화를 관세 동맹 이후에 이러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서 영내 회원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전환 효과에서는 역외 저생산 공급국에서 역내 고생산 공급국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재분배되고 이에 따라 역내국의 후생 수준이 감소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통합의 경제적 효과의 두 번째로서는 동태적 효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태적 효과의 하나는 경쟁력 강화 부분으로서 국가의 국제 경쟁력은 무역 상대국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를 의미를 하고 이에 관련된 연구로서 EC에서 경쟁력 강화가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발생을 했다고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관세 동맹으로 인해 관세가 철폐되고 시장 확대가 됨에 따라서 EC에서는 잠재적 경쟁자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동맹 이전의 판매 독점 및 과점적이었던 회원국들의 국내 시장 구조는 외부 압력에 의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케이스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비효율적인 기업은 도태되거나 효율적으로 개선되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경쟁의 격화는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돼서 신제품의 연구 개발을 향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동태적 효과의 두 번째로서는 기술 진보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기술 진보는 경제 통합으로 인해서 시장 확대가 됨에 따라서 경쟁을 격화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각국의 연구 개발이 촉진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개발의 촉진은 기술 진보를 증가시켜서 고도의 경제 성장에 유리한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촉진으로서도 살펴를 볼 수가 있겠는데 경쟁력 강화 및 기술 진보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투자 증가가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동맹이 결성되면 수입 경쟁 산업들 중에서 다른 회원국들보다 비효율적인 산업의 생산자들은 경쟁 격화로 심한 타격,
해당 산업의 투자를 회수하여 다른 유망한 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개국 생산자들이 경제 통합의 차별적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이유로 기존의 국내에 투자했던 외국 기업들의 투자도 증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규모의 경제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경제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 통합은 대규모 시장 창출을 통해서 역내에서 그 이전보다 특화를 더욱 확대시키고 생산비 감소를 달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경제 통합으로 대규모 시장이 창출되게 되면 회원국들의 생산 설비를 더 완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생산의 실행을 통한 기술 습득이 가능하고, 숙련된 노동의 증가와 경영 기법이 개발되는 등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규모의 경제는 국내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곤란한 저개발국에서 특히 중요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인 지역경제 통합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통합 이론은 헝가리 출신의 경제학자인 벨라벨라사는 1961년 경제 통합 이론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벨라벨라사는 경제 통합을 총 5단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역내 관세 철폐, 역외 공동 관세 부과, 역내 생산 요소의 자유 이동, 역내 공동체 정책 수행, 공동 경제 정책 수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국가적 기구 설치 및 운영의 이 5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있고, 각 단계가 높아질수록 무역 장벽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통합이 심화된다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이론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직적 통합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통합, 공산품 수출국과 제1차 산업품 수출국 간의 통합, 그리고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국과 저부가가치 상품 수출국 간의 통합 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 종주국들 간의 경제적 결합 관계도 이러한 수직적 통합의 한 예로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수평적 통합은 경제 발전의 정도 및 국력이 유사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경제 통합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인 EC와 같은 유럽 중선진국 간의 경제 통합이 주로 이러한 수평적 통합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맹국 간의 정치 경제적 지위 등이 유사하기 때문에 경쟁 촉진을 통한 동태적 경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수평적 통합의 특징이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면적 통합과 부문별 통합으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전면적 통합의 경우에는 역내 국가의 어떤 산업을 특정하지 않고 전 산업에 걸쳐서 시장을 개방하고 교역 및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통합을 바로 경제권 전면적 통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문별 통합의 경우에는 경제적 효율성이 기대되고 잠재적 비교 우위와 상호 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산업을 특정함으로써 교육 구조 및 산업 구조를 고려한 통합 형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50년대의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그다음에 유럽 원자력 공동체, 그리고 1960년대의 미국과 캐나다가 체결한 자동차 산업 부분에 대한 자유무역 협정 등은 바로 이러한 부분별 통합의 큰 예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통합 단계별 개념 및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무역지대의 단계로서 경제 통합 참여국들이 상호국 간의 상품 이동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철폐하고 역내 무역 자유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유무역지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둘 이상의 국가가 상호 간에 협상함으로써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여개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무역지대의 큰 개념이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무역지대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인 나프타가 주요 사례로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나프타는 1989년 미국, 캐나다가 FTA 발효 중인 상황에서 미국 멕시코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3개국 간의 광범위한 FTA 협상이 추진됨에 따라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인 나프타가 체결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 통합 단계별 사례로서는 관세 동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관세 동맹은 자유무역지대의 영내 무역 장벽 철폐 기능을 유지하면서 역의 공통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의 경제 통합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동맹의 사례는 베네룩스 관세 동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벨기에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제3국이 결성한 경제 및 금융상의 동맹으로서 베네룩스는 각 국가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명칭으로 3국은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해서 경제적으로 서로 물자를 교환, 소규모 개방주의 성격을 띠던 이 제3국이 통합을 함으로써 바로 이 베네룩스 관세 동맹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통합 단계별 특징으로는 공동시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시장은 관세 동맹이 진일보해서 영내 국가 간 생산 요소의 자유 이동이 허가되는 경제통합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미 공동시장을 의미하는 메르코스가 바로 이 공동시장의 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그리고 베네수엘라 등의 회원국들에 의해서 체결된 공동시장이고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주축이 돼서 이 남미 공동시장의 경제 통합을 지도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남미 공동시장의 공동시장은 통합 과정에서 각국의 자국 입장을 먼저 우선시 고려하는 성향을 강하게 보임에 따라서 많은 갈등을 초래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는 경제 동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 동맹은 공동시장인 커먼마켓에서 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서 영내 상품 및 생산 요소의 자유 이동과 대외 공통 관세 이외에도 영내국 간 경제 정책의 협력 그리고 공동 경제 정책이 수행되는 통합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유럽 공동체인 EC가 이 경제 동맹의 주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통합 단계의 마지막 단계는 완전 경제 통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완전 경제 통합은 영내 회원국들이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그 기구를 통해 사회 경제 정책을 조정, 통합, 관리하는 형태의 통합을 의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럽 연합이 바로 이 완전 경제 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럽 연합은 2002년부터 법정 통화를 유로화로 지정함으로써 화폐 단일화까지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를 통괄하는 유럽중앙은행이 바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위치를 하고 있음으로써 이 유럽 간의 완전 경제 통합을 이루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절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인 아시안과 에이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의 개념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정부 간 조직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정부 간 협력을 촉진하고 회원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 간 경제, 정치, 안전보장, 군사, 교육, 사회문화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결성된 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세안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정기적 제휴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하이 협력기구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은 동맹 및 협력에 있어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제 문제에 관여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 및 지역의 외교 사절단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은 1961년에 발족한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3개국의 동남아시아 연합이 그 전신이 되었습니다. 도미노 이론에 의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공산화를 우려해서 미국이 지원하에 태국 수도 방콕에서 이 동남아시아 연합인 아세안을 발전시키는 형태로 현재의 아세안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세안 설립 선언에 공동 서명한 회원국들은 동남아시아 연합 3개국의 인도네시아와 독립 후 신흥도시 국가의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5개국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반공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이었고 1984년 브루나이가 가입하게 됨으로써 그런 95년부터 99년 사이에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의 10개국 체제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세안의 경제 협력은 1992년 1월에 개최된 제4차 공식 정상회담에서 92년 1월 1일부터 15년 이내에 아세안 자유무역 지대를 설정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97년에는 아세안 비전 2020이 채택되어 상품, 서비스, 투자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회원국 간 수평적 경제 발전, 빈곤 및 사회경제적 격차 감소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아세안이 되도록 새롭게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아세안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5.3%로서 전 세계 평균 3.9%를 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2018년에는 아세안 회원국 중 8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경제권이라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연합의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이펙입니다. 에이펙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를 의미를 합니다. 이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환태평양 지역의 최초의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식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라고도 부르고 있고 약칭은 에이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에이펙은 1989년 호주 호크 총리의 제안으로 인해서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당시 아세안 6개국을 포함한 12개국으로 발족되어 호주 캔버라에서 강요회의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최초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었고 2021년 기준 최초 12개국의 중국, 홍콩, 대만, 멕시코 등 총 21개 경제가 참가함으로써 2018년 기준 인구 규모 약 29억 명, 세계 GDP 60%, 그리고 교역량의 40%를 차지하는 경제협력체가 되었습니다. 이 에이펙의 목적은 개방된 지역 경제 협력을 통해서 영내 무역 투자의 자유화를 지향하고 WTO 체제 하에서의 다자무역 체제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펙의 운영은 고위관리회의, 강류회의, 그리고 정상회의 순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각 회의에 걸쳐서 의결이 되게 되고 그 의결이 제시가 되면 최종적으로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위원회와 실무 그룹들이 에이펙 정상들과 장관들에게 전략적 정책 원고안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상회의에서 에이펙이 비전과 현안을 협의를 하게 되고 이후 비전과 현안이 협의가 되면 강요회의와 고위관리회의에서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펙의 성과는 다음 세 가지로 크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에이펙은 역내 무역 자유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94년 에이펙 정상들은 지역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회원국 사이에서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함으로써 2020년까지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라는 보고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목표로 하였습니다. 둘째는 에이펙은 지속적인 역내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규제 개혁, 공공부문 및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투명성과 경쟁성, 그리고 보다 나은 원활한 기능 통합을 촉진시키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펙은 환경이나 포용적 성장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이 에이펙은 환경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춤으로써 지역 전체의 청정 기술의 개발과 친환경적인 성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경제 통합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현재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지역경제 통합의 형태와 그런 현재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해당 슬라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근본 제9장 지역경제 통합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